11월 23일, 5명의 중무장한 소말리아 해적들이 MV 센트럴 파크호에 막 승선했습니다. 아덴만을 항해 중인 화학 운반선입니다. 해적들은 자신감에 차 있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곧 엄청난 돈을 손에 넣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틀렸고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센트럴파크 납치 사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반응은 충격과 혼란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의 시대는 끝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대는 10년도 더 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아프리카의 뿔 근처에서 해적 행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의 영상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뉴스 보도에는 정기적으로 유조선, 어선, 화학 운반선이 주로 AK-47과 RPG로 무장한 젊은 소말리아 남성들에게 점령당하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고속정을 이용해 목표물에 빠르게 접근한 해적들은 갈고리, 밧줄, 사다리를 이용해 배에 올라탄 뒤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대담하게 몸값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작전은 범위와 규모 모두에서 확장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선박 피랍 건수가 거의 300건에 달할 정도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덴만, 아라비아해, 심지어 인도양 일부 해역까지 해적 일당이 점점 더 대담하고 탐욕스러워지면서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점점 더 절박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 근처를 항해할 때 선장들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거나 갑판에 민간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적들이 배에 오르기 어렵도록 선박 측면에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적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소속된 시족과 그들의 수상한 후원 세력에게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사상 최고 금액의 몸값을 받아내며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국적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즉 VLCC의 석방을 위해 무려 135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지불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58일 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그 배에 25명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박은 약 2억 달러 상당의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몸값이 결국 지불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가만히 앉아서 해적들이 영원히 번성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강력한 무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전례가 없는 국제 협력의 모습을 보이며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그리고 여러 유럽 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 전역에 해군 순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군함, 구축함, 그리고 순찰정을 파견하여 아덴만을 해적들의 놀이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엄중하게 경비되는 해상 통로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적들의 황금기는 끝이 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공격은 물론 공격 시도 건수까지 점점 줄어들어 결국 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잠시 미뤄둔 것뿐이었습니다. 해적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때를 기다리며 적절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초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혼란이 시작되었고 2023년 말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과 가자 전쟁의 발발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벌어지는 위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해적 공격에 대한 우려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전함과 기타 선박들이 재배치되거나 새로운 명령을 받으면서 해상 순찰이 점차 줄어들었고 소말리아 해적들은 은신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감지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다시 바다로 나섰고 2023년에는 소말리아 해적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고 전 세계는 소말리아 해적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사가 보여주듯 소말리아 해적들은 무작위로 선박에 올라타거나 처음 마주치는 배를 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기회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신중하게 선택하죠. 되게 느리고 방어력이 약하며 가치가 높은 선박을 노립니다. 이렇게 하면 해적들이 쉽게 배에 올라타고 선원을 제압한 뒤 막대한 몸값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완벽해 보이는 표적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MV 센트럴 파크호로 길이 475뇽피트, 폭 78뇽피트에 달하는 선박이었습니다. 총 톤수는 12,145톤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선박은
2015년에 일본에서 건조되었고 라이베리아 국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런던에 본사를 둔 조디악 마리타임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억만장자 일리아스 오퍼가 회장으로 있는 대형 해운회사로 그의 추정 순 자산은 33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은 보통 최고 속도가 약 10-60노트, 즉 시속 약 80마일 정도입니다. 그날 센트럴파크호에는 불가리아, 조지아, 인도, 러시아, 터키,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출신의 선원 22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다량의 인산을 운송하고 있었는데 인산은 매우 부식성이 강하지만 비료나 식품 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화학물질입니다. 또한 제약산업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해적들에게 센트럴파크호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배는 느렸기 때문에 해적들이 고속 소형보트로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무장 경비원이 없는 비교적 소규모의 민간 선원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화물은 매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이는 선원들이 무리한 조종을 하거나 누출이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안에서 불과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국제 권장 통학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그저 나포되기만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를 방어할 서방 군함이나 나토 호위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인산이나 선박에 실려있던 다른 화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빼돌려 암시장에 대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이번 납치의 초점은 선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배를 떠다니는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선박과 선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해운회사, 보험사, 정부, 인질들의 가족들은 언론에 호소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무사기한을 간절히 부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권력자들은 해적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적들에게는 공격의 성공 여부가 선원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어 제압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8년이 아니라 2023년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백 건의 해적 공격 이후 현대의 선원들은 이런 상황에 매우 구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선원, 기술자, 항해사들입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간단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위험의 첫 징후가 보이면 도망치고 숨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조선 선원들은 시타델이라고 불리는 선내 안전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구조 요청을 보내고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략이지만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이 선상에 올라와 갑판을 장악하더라도 선원들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권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 그 전략이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가 다 되어갑니다. 새벽이 밝았고 해적들이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동안 태양이 지평선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형 보트는 시속 약 25노트, 즉 거의 29마일, 약 46km까지 쉽게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센트럴파크 유조선을 따라잡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선박 옆에 도착하자 무장한 해적들은 갈고리와 밧줄 사다리를 이용해 갑판 위로 올라탑니다. AK-47 소총을 손에 쥔 채 그들은 함교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앞으로 몇 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의 전체 작전이 달려있는 전환점입니다. 그들은 선원들이 숨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만 해낼 수 있다면 퍼즐의 다른 모든 조각들도 제자리를 찾게 되고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해적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질과 막대한 양의 귀중한 화학 화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작전에서 수백만 달러를 챙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이 함교에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냉혹하고 원치 않는 결과였습니다. 조타실은 비어 있었고 선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이 몰랐던 사실은 센트럴파크호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의 첫 징후가 포착되자마자 선박의 터키인 선장은 자신이 훈련받은 대로의 프로토콜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대략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해적들이 유조선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그는 선박의 자동 조난 신호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군사 주파수를 통해 긴급 방송이 시작되었고 이 지역에 있는 5호 선박들에게 센트럴파크호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몇 분 동안 선장과 그의 선원들은 하부 갑판으로 달려가 시타델 안에 자신들을 가두었습니다. 많은 현대 상선들은 이러한 지정된 안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안전실은 종종 기관실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선원들에게는 익숙하지만 낯선 침입자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미로 같은 복도의 끝에 있습니다. 시타델은 선원들이 선박 납치 시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두꺼운 벽과 강화된 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패닉룸에는 선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무전기나 위성전화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는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 물, 의료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비상조명과 환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일부 시타델에는 선박의 여러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까지 있어서 선원들이 엔진을 끄고 해적들이 선박을 자기네 항구로 몰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타델에는 선박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결된 디스플레이 화면도 있어서 선원들이 언제든 해적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타델은 가장 효과적인 해적 대책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센트럴 파크호에 22명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시타델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계속해서 조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적 퇴치 순찰을 해온 여러 군사 세력 중 누군가가 이 신호를 듣고 도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위층에서는 해적들이 흩어져서 사람이 있는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성공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훨씬 더 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던 선박이 센트럴 파크의 조난 신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평범한 선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 중 하나인 USS 메이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입니다. 이 군함은 한순간에 해적 함대를 전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이 바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이슨호의 승무원들이 그 신호를 듣자마자 즉각 대응을 시작합니다. 구축함의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509피트 길이의 함선을 납치 현장으로 밀어붙입니다. 시속 30노트, 즉 약 35마일, 약 56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화물선으로 돌아가 보면 선원들은 계속해서 숨어 지내며 들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적들은 선원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복도를 돌아다니지만 점점 더 좌절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이 비어 있습니다. 모든 복도는 또 다른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초조한 몇 초가 몇 분으로 길어지면서 해적들은 눈앞에서 100만 달러짜리 먹잇감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피한 일이 일어납니다. 메이슨함이 연합해적 퇴치 임무부대의 소수의 동맹 함정과 지원 항공기와 함께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5인치 마크 45 모드사 함포, 20mm 펠렁스 근접 방어무기 체계, 그리고 2개의 25mm 마크 38 기관포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4개의 0.5인치 구경 기관총, 96개의 미사일세, 그리고 완벽하게 갖춰진 대공, 탄도미사일 요격, 순항미사일과 함께 어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무기들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외부 관찰자들은 미 해군이 무장한 구축함을 보내 해적들을 힘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상황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MB 센트럴 파크호는 적의 군함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위험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민간 선박이었습니다. 어떤 미사일이나 포탄, 탄환이라도 이 선박을 향해 발사된다면 아무리 신중하고 정밀하게 쏜다 해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화학 용기 중 하나라도 손상된다면 심각한 생태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납치된 선박과 같은 해역에 도착했을 때 메이슨의 목표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은 접근, 승선, 수색, 납포로 알려진 특정 전술, 즉 VBSS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VBSS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할 수 있는 임무 중 가장 까다로운 임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야거에서 할 수 있듯이 이 임무는 팀이 납치된 선박에 접근해 승선하고 적 전투원을 수색한 뒤 그들로부터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임무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승선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적의 통제하에 있는 움직이는 선박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승선팀은 종종 헬리콥터나 자체 고속정을 이용해 도착합니다. 일단 갑판에 오르면 그들은 거대한 선박 내부를 이동해야 합니다. 모든 층, 모든 방, 모든 복도를 샅샅이 수색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장한 적이 어디든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구조해야 할 무고한 사람들이 선박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에 무턱대고 총을 쏘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발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모든 인기척을 신중히 살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적들이 숨을 수 있는 수많은 공간이 있는 화물선의 좁고 답답한 하부 갑판에서 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적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훨씬 더 원시적인 무기와 장비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추적하는 군인들만큼의 군사 훈련이나 경험도 전혀 없지만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은폐된 위치를 차지하고 함정과 매복을 준비하며 상대방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선의 승선, 수색, 압류팀이 센트럴파크를 장악하려 한다면 그들은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이 센트럴파크에 접근하자 미 해군은 해적들에게 즉시 선박의 통제권을 넘기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해군은 이것만으로도 소말리아인들을 겁주어 쫓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까다로운 승선, 수색, 압류 작전의 필요성을 없애길 희망합니다. 이 시점까지도 해적들은 선원 한 명도 붙잡지 못했고 모두 선내 대피실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 납치가 성공하려면 선박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원들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몸값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억 달러짜리 미국 군함을 바다 건너 바라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급격히 바뀌었음을 깨닫습니다. 장기 인질극에 대한 모든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납치가 아니라 탈출 임무가 되었고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래 갑판을 떠나 다시 바깥으로 달려나온 5명의 무장해적들은 작전을 포기하고 화학 운반선의 난간을 넘어 자신들의 쾌속정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들은 스로틀을 최대한 밀어붙이며 민첩한 쾌속정으로 빠르게 도망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는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쾌속정의 속도가 유조선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었을지 몰라도 도망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사일 구축함, 특히 군용 감시항공기와 다른 자산들로 지원받는 미국 구축함에게는 말이죠. 해적들이 도주를 시도하는 것을 발견한 메이슨함 승무원들은 즉시 구조 임무에서 체포 준비로 전환합니다. 메이슨함은 고성능 엔진을 다시 한번 굉음과 함께 가동하며 작은 해적선을 고속으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목표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적들이 어둠을 틈타 도망쳤다면 그들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배처럼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 선박이라면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빠르게 벗어나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이번 탈출 시도는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해적들은 겨우 아주 약간 앞서 있을 뿐입니다. 감시원, 항공지원, 그리고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조합해서 메이슨은 쾌속정을 추적하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소말리아인들은 속도를 늦추거나 자수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메이슨의 함장은 한 단계 더 조치를 취해 경고 사격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축함의 중화기가 신중하고 정확하게 발사되어 스키프 주변의 물을 강타하며 탑승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멈추고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면 격침될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해적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쾌속정을 멈추고 항복의 표시로 두 팔을 듭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만에 해군 승선팀이 소말리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쾌속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압수되고 손이 묶인 채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끌려갑니다. 몇 시간 만에 이 남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안겨줄 것 같았던 납치 사건은 그들의 체포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고 센트럴파크호의 선원들은 무사히 선내 대피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USS 메이슨호의 승무원들에게는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인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한 척의 배가 구출되고 해적들이 체포되었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남쪽 소말리아가 아닌 북쪽 예멘에서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후티 세력은 아덴만에 있는 미국 군함의 존재를 감지했고 그들은 그 군함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멘 내 점령지에서 고속탄도미사일 2발을 미 해군 메이슨함과 센트럴파크호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메이슨함의 레이더 화면이 밝게 빛나고 경보음이 울리며 다가오는 위협을 알렸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무장되고 후티 미사일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도 발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그랬습니다. 후티 미사일은 미국 군함에서 약 10해리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티가 미국 선박을 향해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동의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 선박은 납치 시도를 저지했고 적의 미사일이 바로 근처에 떨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메이슨함은 그 상황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겠지만 그 지역을 지나가는 상선과 민간 선박들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선박들과 선원들에게는 두려운 새로운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해적의 위협을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들은 또한 언제든지 하늘 위에서 초음속 미사일이 쏟아져 내려와 선박 전체와 화물을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할 만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위험에도 항상 대비해야 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 지역 전체는 훨씬 더 안전해 보였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의 시대는 끝난 것으로 여겨졌고 표면 아래로는 긴장이 감돌았지만 중동은 아직 이렇게 노골적인 혼란 상태로 빠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이 되자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메이슨함과 같은 구축함들은 더 이상 비교적 평화로운 해상 순찰 임무를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난 신호 대응, 구조 임무, 미사일 추적, 상업 선박 호위, 드론 요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둔주한 해상 운송로 중 한 곳에서 말이죠. 이것은 해상 안보의 취약함을 뼈저리게 상기시켜줍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곳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거의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적절한 상황이 갖추어지는 것뿐이며 그것만으로도 거대한 바다 전체가 진정한 죽음의 함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에서 테러리스트에 이르기까지 항상 악의적인 세력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들만이 미군의 신속하고 단호한 힘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번개처럼 빠른 2시간 반의 급습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는지 알아보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